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 처음에 강의를 의뢰해 주셨을 때 한국 나이로는 이제 4살에서 7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이제 교육 쪽에서 말할 때 4살은 영어에 해당하고요. 5, 6, 7살은 유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간극이 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4살 반을 지금 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아이는 이 유아교육 보육 쪽에서는 영아에 해당하는 연령이고, 그다음에 5살, 6살, 7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유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살짜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5살, 6살, 7살도 어린이집에는 다닐 수 있으나 유치원에 다니거나 학원에 다니는, 즉 한국 나이로 7살인 아이들은 거의 예전에는 유치원을 다녔지만 지금은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경우, 즉 그냥 보통 말할 때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법상은 맞는 용어는 아니고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아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주일날 이렇게 주일학교에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안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피곤해요.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아이들이 계속 기관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에는 얘네들도 좀 쉬어줘야 되는데 쉼 없이 또 여기에 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월, 화, 수, 목, 금 이미 약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주일날 와서 또다시 뭔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그 아이들의 어려움의 접점을 좀 잘 찾아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의 내용은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조금 드려야 될 부분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 영유아라고 하는 존재와 교육의 관계, 그리고 나가면서 또 마지막에 이제 궁금한 것과 그것에 대한 이제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마련해 놨는데, 사실은 이제 딱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맨 마지막 걸 먼저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최대한 강의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강연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도 이제 잠깐 강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90년대 초반에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사실은 이제 저도 대학에 들어가면서 입학 전에 쟤는 이제 유아교육과 들어갔어. 사범대 유아교육과 들어갔으니까 쟤는 당연히 교사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교사를 바로 이제 입학 허가를 맞자마자 이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유아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쟤는 대학을 다니는 애야, 전공할 거야 라고 해서 초등부 교사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니까 쟤는 중고등부에 부족하면 중고등부 교사로도 갔다가 저쪽에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도 갔다가,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공적인 경험은 이제 유치원 교사로 시작해서 거기서 쭉 이제 원장까지 하다가 이제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이제 여기 권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어린아이들도 0세부터 요즘엔 어린이집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되게 궁금해서 어린이집에 다시 가서 교사도 하고 이제 원장까지 하다가 또 공부 조금 하고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일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아교육에서 시작해서 계속 조금 업이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교육하는 부분으로 계속 지금 지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의뢰받고 난 다음에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왜 의뢰받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내년에는 황 집사가 유초등부에 와서 조금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가르치는 업을 월화수목 금을 하는데 토일까지 하면 금금인데 이건 괜찮나? 라는 이제 저는 고민에 빠진 거죠. 사실은 이제 봉사를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봉사를 놨던 가장 큰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르치는 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개소가 약간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상황이었는데 전 토요일에도 지역아동센터 강사로 봉사하기로 이미 또 약속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는 거예요.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뭐 아시죠? 기도해 보시면 항상 저 윗분이 하라면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적고 이제 다시 봉사를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이제 내가 다시 또 가야 되니까 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 업이랑 사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어느 게 더 힘드냐면 사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힘드세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은 얘가 월요일에 뭔 일을 했는지 화요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 있게 쭉 할 수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가장 큰 힘든 이유는 얘네를 7일 만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근데 7일 만에 한 번씩 보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땐 한 달에 한 번씩을 볼 때도 있단 말이죠.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럼 얘랑 나랑 다시 뭐가? 신뢰로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진 상황에서 얘랑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힘든 부분은 아마 그걸 거예요. 아이랑 나랑 신뢰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오늘 들으시면서 같이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은 그래.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들어가면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해. 저는 절대 이런 거 하면서 막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막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건 단지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교육학교 선생님이 되셨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왜 교육학교 선생님이 되셨는지 한번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난 선생님이야. 선생님 이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 맺는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접점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저도 교사로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부분이랑 계속해서 가르치는 업을 할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론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교육 이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요소가 필요해요. 얘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육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는 올해는 이런 걸 가르칠 거예요. 이런 목표 아래 이런 주제 아래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주제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목표로 1년의 교육이 맞춰지면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거는 1년 단위 목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학교가 만약에 3년제, 4년제라고 하면 그 전체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치부에서 시작해서 초, 중, 고까지 쭉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대학부, 청년부 그 위까지도 다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는 연계성, 위계성, 계열성이라고 하는 걸 교육학에서 쓰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면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제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다음에 야, 우리는 보람차게 잘 가르쳤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11월, 12월이 되시면 야, 그래서 올해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을 가르쳤는데 우린 어떤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래, 우리 1년 동안 애썼다. 그래. 서로 격려해 주는 건 물론 필요해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냉철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주제로 이런 아이들과 이런 교육의 내용과 이런 방법으로 했어.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거기에 도달했을까? 자, 교사로서의 평가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운영적인 평가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대상인 영유아가 있잖아요. 걔네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정도까지는 평가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 네 개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교육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육 과정이라 그래요. 자,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 교육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학교니까 초, 중, 고등학교 이건 제도권이니까 걔는 교과서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래도 교재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랑 설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으면 예쁜 집이 이렇게 지으면 내가 원하는 집이 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설계도가 있는 거랑은 틀리다는 거죠. 교육과정은 설계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가라고 보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다음 해에 보완하시면 되고 조금 잘했어.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육의 목표는 주일학교에서 뭘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영유아부에서는 뭘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육이 이 접점을 향해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설정하는 항상의 교육의 목표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교육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언제까지 늙어도 즉 사실 많은 교회 학교에서 왜 영아부, 영영아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힘들게. 요즘에 가뜩이나 학부모님들도 되게 힘든데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작점이 자꾸 내려가요. 제가 유아교육을 맨 처음에 시작하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유치원은 3년을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었어요. 5살, 6살, 7살. 당연히 7살이 제일 많죠.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년만 다니면 되지. 뭘 유치원을 3년씩이나 다녀. 자, 이랬던 시대예요. 근데 제가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야, 유치원 2년 보내. 그게 낫겠어. 2년 다닌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연령이 내려가더니 야, 5살부터 보내. 3년은 보내야겠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도시락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없었어요. 하루 4시간. 그런데 점차적으로 경력이 쌓여가면서 일주일에 2번은 밥 먹여줘요. 우리가 도시락 싸줄 테니까. 막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주 5일째 급식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가 유치원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종일제로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우린 그렇게까지는 그러니 국가에서는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어린이집 쪽에 눈을 돌렸죠. 그러면서 어린이집 쪽에 연령이 점점 더 낮아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0세도 다닐 수 있어요. 의예하고 태어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3개월 이후부터는 다닐 수 있어요. 다만 누가 거절해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삐덩이를 거기에 어떻게 맡겨?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그게 3개월일까요? 자, 출산휴가 몇 달일까요? 석 달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과 항상 교육의 제도는 함께 맞물려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의 연령이 낮아지니 당연히 교회학교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빨리 기초를 닦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의미에 우리가 영영하부, 영화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 플러스 다른 교육이 우리의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교회학교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자, 어떻게가 되게 문제겠죠? 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사실 교육의 방법은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가르칠 교육의 대상이 나와야 교육의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의 대상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평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교육의 성과. 소위 말해서 왜 이제 저희 교회도 맨날 이제 자, 연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별로 나와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왜 거기에서 제일 높으신 부장 집사님, 부장 장로님이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사실 교육의 성과는 수치상으로 특히 이렇게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양적인 평가를 내려주시면 조금 곤란해요. 출석을 몇 명을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보다 사실 각각의 개별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내적인 그 아이 간의 발달을 말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왜냐? 얘네들은요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우 얘는 이랬는데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걸 수치로 어떻게 말할 거예요? 10, 얘가 5였는데 지금 10이 됐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리고 개인 간의 발달도 그렇지만 같이 이제 촉진해서 또래 간에 또 많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얘가 학기 초에 자 1월에 얘를 만났을 때는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도 않던 애가 자 이제 5월, 6월, 7월 그래서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여기에 적응했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수치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한테는 그게 되게 큰 변화이자 발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연령이 어린 애들은 수치상으로 초, 중, 고와 같이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평가는 조금 재고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교육의 평가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해서 하셔야 되고요. 평가 기간이랑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즉 내가 가르치는 그 교육의 대상만 할 것인지 우리 교회 전체 이 지금 운영되는 이 부처의 전체를 둘 것인지 교사도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평가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순환적인 구조를 해서 내년에 우리의 교육이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학교의 교육의 4가지는 그냥 한 번 더 제가 정리해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 과정을 준비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운영되고 있어요. 자, 누구한테 할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아이들은 자, 요 영유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내가 가르치는 영유아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육의 대상인 저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가르치는 게 뭔가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대상인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예전에 비해서 교육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다른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그 예전에는 왜 사실 그랬잖아요. 여성이나 아이는 수에 계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런 존재 자체가 되게 미미하다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1950년대, 6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의 인권이 쭉 올라서면서 여성의 인권도 올라가고 그 이후에 심리학적인 거나 발달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뇌발달이 연구되면서 영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영유아를 바라보면 한 시편 5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가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창세기 8장 21절은 다 안 읽겠지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악함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그래 어느 연령을 이제 가르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살이요? 그럼 되게 귀엽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서는 과연 가르쳐는 받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걔네가 과연 귀엽나? 막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아닐 텐데, 막 이제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비밀이 되는 거죠. 자, 착하지 않고 선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걔네 나름의 방식의 삶의 방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이 우리보다 세상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이미 얘네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국가에서는 뭐예요? 엄마 출산휴가 끝나면 넌 어린이집에 갈 수 있어. 그게 사회생활 시작이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사회가, 이 현상이. 왜요? 국가에선 제도를 만들었고 여성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일하세요. 저 엄마도 보내는데 내가 어린이집 안 보내면 나만 이상한 엄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제 친구들 다 유아교육했잖아요. 제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아휴, 나이도 젊은 엄마가 애를 버리네. 왜 아무 데도 안 보내고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어. 이랬던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요.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애들이 저희보다 더 피곤할 수 있다고. 왜 이래요? 난 가기 싫은데 수영이 좋다 그래가지고 어린애 이렇게 바디시트 해가지고 막 수영도 다니고요. 요즘에 태어난 지 한 6개월, 7개월 되면요 애들 수영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요? 수영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런 현실인 거죠, 애들한테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은 악함이다. 그리고 이미 어려서부터 이런 죄 중에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의 기점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뭐 사실 그런 걸로 치면 걔네나 저희나 뭐죠? 다 악인인 거죠. 자, 교회 학교에 오는 영유아는 4세, 5세, 6세, 7세.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학교는 4세, 5세, 6세, 7세가 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4세는 어린이집에만 다닐 수 있어요. 놀이학교 플러스 어린이집. 근데 놀이학교는, 소위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세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라고 해서 선생님 한 분의 아이가 7명이 있어요. 자, 0세, 잠깐만요. 0세 3명, 1세 5명. 그쵸. 만 2세는 7명이에요. 선생님 한 명이 7명을 봐요. 자, 물론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전문가라고 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유아는 5세에서 7세. 얘네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그리고 영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기예요. 여기 말고도 이거 체능단이라고 해서 체능단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각각의 배우는 내용은 커리큘럼, 아까 교육과정이 서로 달라요. 그것 때문에 누가 선택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아이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엄밀하게 말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애를 어디 보내면 제일 좋을까요? 막 물어봐요. 애한테는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래요. 그럼 아니요. 제가 그냥 결정을 애하고 먼저 얘기하시고 보내세요. 애가 잘 알까요? 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런가? 이제 이러세요. 아이랑 절대 상의 안 하세요. 오로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는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교에 오는 영유아는 이미 평일에 이러한 교육기관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거. 자, 피곤합니다. 자, 선생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고 내가 부족한 걸 저 사람이 나한테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던 곳에서 나를 그렇게 채움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니까 요 정도는 나한테 해주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저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아, 또 피곤하구나. 여긴 또 무슨 규칙이 있는 거야. 왜요? 갈 때마다 규칙이 있거든요. 자, 이런 생각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말은 아직 못해요. 자, 물론 이제 7살짜리 아이들은 말하죠. 선생님 그런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 잘하죠. 6살, 7살은 할 수 있지만 한국 나이로 4살짜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얘네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다른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그러면 얘네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가자격증이나 그거에 해당하는 전공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은 영유아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교과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영유아 발달이라고 하는 교과를 배웁니다. 저는 그 당시 아동발달이라고 하는 교과를 배웠고, 저희 교수님이 지금도, 저는 아동발달은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창피하지만 뒷불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우야 너네 이거 이렇게 머리 아프게 배우지 말고 시집가서 애 하나 낳아서 길러보면 다 아는 교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주 차를 아주 재미없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제가 뒷불인가를 받았죠. 근데 사실은 아이를 키워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걸 학문으로 배우는 거랑 되게 차이가 많긴 한데,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제가 교사를 할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니까 그래 애는 낳아보고 아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막 이러셨어요. 애를 낳아본 거랑 애를 가르쳐 보는 거랑은 틀린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그래도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많으세요. 근데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랑 키워보신 거에 대한 경험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학문적인 거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얘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도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자, 교사는 해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숙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발달은 무슨 발달이 있는데요? 자, 신체 발달이 있고요.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이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신체 발달을 왜 이해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오늘은 이런 걸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애들이 잘 못하네. 도대체 왜 잘 못하는 거야? 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문방구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땡 소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자, 뭐에 안 맞은 거죠? 신체 발달은 대근육 발달과 소근육 발달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율동, 그래 내가 저거 봤는데 저 너무 괜찮아, 우리 반 애들이랑 하면 되겠어. 몇 번 했는데 애들이 안 되네.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자, 애들이 소근육 발달이랑 대근육 발달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럼 얘는 그거를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면 뭐예요? 애들은 안 해요. 되게 클리어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안 해. 왜? 성인은 막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 돼 있는데 막 재미없어도 그래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뭐라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참고 이거 있지만, 애들은 되게 명확해요. 내가 힘들 것 같아. 에이 안 해. 내가 재미가 없어. 안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다른 걸 준비하실 때 신체 발달을 잘 모르시면 얘가 도구 사용이나 아니면 나머지 나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포기하려고 하는, 맨 처음부터 그냥 하진 않아요. 사인을 스멀스멀 이렇게 보내요. 얘네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눈치를 약간 못 채시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냥 나는 저기 딴 데 좀 가서 이게 뭐가 재밌는 거 있나 좀 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한 명이 엉덩이를 떼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일어나요. 특히 4살짜리 애들은 그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깃발을 누가 드느냐 그거의 차이지, 한 명이 들면 나머지는 여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다 간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체 발달에 대한 영아기 운동 발달에 대한 25개월에서 30개월, 31개월에서 36개월의 아이들의 발달의 상황을 여기 대충 이렇게 학자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선생님께도 드렸어요. 자, 그리고 3세, 4세, 5세. 아니, 여기 25개월에서 30개월, 31개월에서 36개월은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놓더니 왜 3세, 4세, 5세는 뭉뚱거려서 3세, 4세, 5세 이래 놨을까요?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영아애들은 원령 차이가 엄청나요. 한두 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에 태어난 애랑 지금 오늘 태어난 애랑 친구예요. 근데 올 1월에 태어난 애는요. 조금 있으면 돌이라고 걔네는요. 지금부터 뭐 이런 거 잡고는 다 쓰잖아요. 그리고 빠른 애는 한 발 떼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태어난 애는 응애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개인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쟤랑 제가 그래서 쟤는 몇 개월이고 이거를 아시라는 게 아니라 아, 쟤는 원령이 낮구나. 아, 낮으니까 고수준에서 내가 좀 쟤를 이해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영아는 개월수 단위로 조금 뭉뚱그려 놔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3세, 4세, 5세도 차이가 크긴 하지만 1월생과 12월생이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4세가 되기 전보다는 좀 차이가 덜 나요. 근데 이러한 간극은 언제 줄어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가면 얘네들이 점점 1월생과 12월생의 그 간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등치로 봤을 때 제가 더 원령이 빠른가? 라고 봤더니 아니야. 쟤는 원령이 오히려 늦은데도 쟤는 등치가 커. 자, 거기는 뭐예요? 유전적인 부분은 아무도 무시 못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체 발달에 아까는 이제 대근육 발달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소근육 발달이에요. 소근육 발달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놔드렸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느질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꿰매서 우리가 오늘 가방 같은 걸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걸 만약에 활동을 준비하셨어요. 성경 가방 만들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펠트도 사다가 막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했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못해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넣었다 뺐다. 왜냐면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건요. 여기 팔목의 스냅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력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인지적인 부분 요거 다음에 아마 언어 발달 다음에 인지 발달이 있거든요. 그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자, 애들의 발달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이렇게 나눠서 알려는 드리지만 얘네가 다 함께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가 안 되면 요거는 되겠지. 그러지 않아요. 애들의 발달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학자들은 왜 이렇게 나눴어요? 그거는 본인들 연구하기 조금 편하라고. 사실은 발달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소근육 발달은 혹시나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교재에 달린 활동을 하실 때, 준비하실 때 조금 더 감안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 애가 너무나 바느질 하는 거를 좋아하면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도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어주시면 당연히 넣어서 빼는 게 힘들겠죠. 자, 그러니 구멍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주고 실도 얇은 거 길게 해주면 힘드니까 구멍을 몇 개만 뚫어주고 거기서 애들이 넣었다 뺐다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걸 다 누가 결정해야 돼요?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언어 발달은 한번 볼까요? 자, 언어 두 단어 시기가 18개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18개월 넘은 애들이죠. 복합 문장을 쓰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문법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문장을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개인차가 되게 많이 큰 게 신체 발달이랑 언어 발달이에요. 언어 발달도 굉장히 많이 근데 또 언어 발달은 게다가 뭐가 있냐면요. 가정의 환경. 어떤 집안은 저희 집안은 저처럼 이렇게 말이 다다다다다다 많으니까 애들이 애한테 계속 얘기하겠죠. 그럼 얘가 듣고 그래 아직 말을 못하지만 뭔 말하는지는 알겠어. 되게 많이 노출되죠. 근데 이렇게 집안 자체가 조용한 집안 있잖아요. 그 집안은 아이랑 상호작용을 덜 해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언어적인 상호작용. 그럼 얘는 들은 게 없으니까. 들은 게 그만큼 적잖아요. 그러면
표출되는 것도 당연히 적죠. 그러니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 오늘 우리 땡땡이는 여기 그 교회학교에서 지낼 때 어떻게 좀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 안 했는데. 그렇다고 많이 얘기 안 했는데 말하자니 좀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내가 말했다고 하자니 좀 나 그래도 그런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그 약간의 학부모님의 특성이 뭐냐면 본인이 되게 소극적이어서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애도 말을 안 하고 소극적이야. 눈에 보여.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런데 똑같다 그러면 날 닮아 이런 거야. 이렇게가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언어 발달은 굉장히 특히 초기에 발달하는 요 시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집안의 인적 환경, 걔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게 중요해요. 언어 발달에 사실은 언어 발달은 음성 언어라고 해서 듣기 말하기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읽기 쓰기를 또 왜 알아야 될까? 얘네들한테 뭘 이름이라도 쓰게 하잖아요. 그게 다 쓰는 거랑 읽기거든요. 듣기 말하기는요, 같이 묶여서 발달하고, 사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 4개가 묶여서 발달하긴 하는데요, 교육과정 상으로 구성할 때는 이제 국가 수준에선 그래요. 그런데 듣기 말하기는 이제 음성 언어라고 해서 거기 페이지에 있고, 읽기 발달 과정에서는 여기 보시면 2, 3세는 글자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공과를 막 읽어주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거를 지금 저기에 있는 뭔가를 보고 읽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못 읽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때 예를 들어 공과 같은데 큰 글씨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서 읽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눈으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지금 읽는 거야 저거는. 근데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네가, 그래서 애들이 제일 한글을 빨리 특히 읽는 거에 있어서 빨리 떼는 게 뭐냐면 친구 이름, 친구 사진이랑 친구 이름 있잖아요. 거기 그 이름에 있는 그거에 겹쳐지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되게 빨리 알아요. 왜냐면 같은 글자가 되게 있을 때 쟤는 뭐 할 때 뭐에 뭐 이렇게 매칭을 되게 해요. 자, 그리고 3세에서 4세는 책을 볼 때 그림이 아니라 글자 읽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얘네가. 왜냐면 애들이 맨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책을 똑바로 못 읽고 이렇게 막 돌려서 읽는 애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책은 읽는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글자랑 그림을 읽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읽다가 이제 글자를 읽는다, 그리고 책을 읽는 방법, 방향, 페이지 제목 등을 이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자주 볼 수 있는 글씨는 가다가 저건 뭐야? 라고 해요. 자, 언어 발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크고, 지금은 여기 있는 연구자가 막 1993년 막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지금은 언어 발달이 훨씬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학부모에 의한 선행이 되게 더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여러 선생님들보다 더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선행 엄청 빨리 해요. 그리고 심지어 동네에서는 이런 것도 자랑해요. 우리 애는 한글 뗐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글 뗀 게 왜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글을 뗀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엄마들이요, 한글을 떼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책을 혼자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책을 혼자 읽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애들은 한글을 떼도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글자를 읽는 거랑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걸 2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가 한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한글을 읽어도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왜? 나는 듣고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상상해야 된다는 거, 그 상징적 사고도 되게 어려워요. 이 뒤에 인지 발달이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 그리고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그거에 언어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제 누가 전달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이걸 보고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그런 거야 라고 깨달아가는 그걸 길러주기 위해서 읽기랑 쓰기를 해주는 건데, 그건 단순히 기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인데, 부모님들은 그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도구만을 가지고는 얘가 제대로 된
언어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애는 한글을 뗐어. 끝. 그건 끝은 아니거든요. 진짜 말하자면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을 뭔가 더 습득하기 위한 수단적인 요소예요.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자, 영유아의 인지 발달, 여기 옆에 쓰기 발달도 있는데 쓰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애들이 이 쓰기라고 하는 건 또 어느 거랑 같이 맞물리냐면요, 이것도 신체 발달이랑 연결돼요. 동그라미. 애들 되게 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 왜 힘들어해요? 점을 찍어서 여러분 다시 이 점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 팔목에 스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 와야 되는데 손목만 움직이면 안 되고요. 눈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눈과 손의 협응 플러스 나의 소근육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게 또 어디예요? 뇌예요. 얘네가 함께 맞물려야 돼요.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걸 얘들한테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땡땡땡 선생님 오시잖아요. 애들이 저 깜짝 놀랐어요. 4세인데도 애들이 바쁘더라고요. 선생님이 7시 반, 8시에 집을 방문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전 그런 세대 안 살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만판에 신나게 놀았던 세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애들 너무 안쓰럽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인지 발달은, 인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제 선생님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지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교육학에서는 인지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지 발달에 특히 영아는 감각을 통해서 학습해요. 그냥 이제 이 감각을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감각이 5개가 있잖아요. 어린 애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응애 하고 조금 있다가 태어난 애들은 자, 뭐만 하면 다 손에 잡히는 건 뭘 하죠? 입으로 바로 가서 빨죠. 왜 빨아요? 감각이잖아요. 촉감을 통해서 그 사물의 특성을 얘가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얘가 손으로 잡고 집었는데 해필이면 그거는 애가 입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입으로 넣어서 안 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성인이 아는 거죠. 애는 그걸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각에 충실할 뿐이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감각의 최고는 입에 넣고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늘 하시는 말이, 지지 그건 입에 넣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말해도 애는 계속 빨아요. 아니라고 말했지 라고 해도 얘는 계속 빨아요. 왜요? 성인은 그게 입에 빨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걸 알지만 얘는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 얘의 속성을 탐색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입에 빠는 거죠. 왜요? 얘는 반사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빨기 반사를 가지고 태어난 애예요.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갑자기 웍 하면 눈을 감거나 아니면 야 놀랬잖아, 이거 반사잖아요. 얘네는 그 반사 능력, 왜요? 생존을 위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런 빨기 반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반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아지든 사고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인지 발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자, 우리나라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면서 막 이제 어린이집 막 지어준다 이거 OECD 국가에 비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막 거기 국회에서 막 하면서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어린이집이 되게 부족하고, 그런 얘기 왜요? 왜 그러냐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서 뇌가 최적으로 발달할 시기가 영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 세계에서 갑자기 영아 교육 엄청 중요해. 영국, 미국, 선진국에서 할 거 없이 다 어렸을 때부터 뇌 발달이 걔네 때부터 일어난대. 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싸움인지 아시죠? 인재 싸움이잖아요. 인재. 그러니 여기가 엄청 중요하게 된 거예요. 사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인지 발달에 영화는 감각을 통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애들이 왜 되게 막 몸 움직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귀로 들으니까 감각적으로. 그리고 신체도 막 움직이고 애들이 막 이렇게 뭔가를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막 쭈물럭쭈물럭 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왜요? 그때는 감각을 통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아직 뇌가 이렇게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베로니카 영역, 무슨 영역 이런 영역들이 막 발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가 영악이라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결합해서 뇌의 속성이 그래요. 있는 것들을 결합해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더 발달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유아로 가면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해진 거예요.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 너 사탕 먹고 싶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랬어요. 선생님들 지금 당 떨어지셨으니까 사탕 드시고 싶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뭐예요? 사탕이 빵빵빵 다 내가 좋아하는 사탕, 나는 그 사탕이 좋아. 그러면서 사탕이 땅 떠오르시죠? 이게 상징적 사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 그거 입에 빠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걔는 뭐예요? 걔는 나는 빨 거야. 본능에 충실할게. 빠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머리 안에 없어. 근데 유아가 되면 이제 뭐예요? 머릿속에 땅. 그래서 야, 우리 칫솔 가지고 양치질하는 거 하자. 칫솔이 없는데? 야, 칫솔. 얘 이거 이렇게 길잖아. 이거 칫솔 같네. 이거 우리 칫솔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길잖아. 그러니까 칫솔이라고 하자. 이러고 놀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상징적 사고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는 아직 발달되지 않았지만 직관적인 사고, 상징적 사고, 두 번째 이제 직관적 사고. 직관적 사고는 뭐냐면요. 그냥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늘 누구누구 선수님이 경기에 나온다는데 직관. 얼마 전에 봤어요. BTS 표가 없어가지고 구하려고. 왜요? 가서 직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직관 뭐예요? 직접 가서 보는 거. 자, 직접 가서 보는 거 직관적 사고는 뭐냐면요. 진짜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물의 양이 같아요. 똑같은 컵에 있어요. 물의 양이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넓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컵에 있는 물을 똑바로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얘 보고 이제 물이 어때?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이젠 달라요. 왜 달라요? 걔 앞에서 부었잖아요. 부었으면 애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얘가 똑같아요 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얘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 숨겨진 속성. 그리고 네 눈앞에서도 이렇게 내가 네 눈앞에서 이렇게 꿀꿀꿀 따랐잖아. 똑같은 거잖아. 이게 안 돼요. 왜? 직관적 사고기 때문에. 자, 구슬도 이렇게 뭉쳐놓은 거랑 이렇게 벌려놓은 거랑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너 뭐 먹을 거야? 라고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래, 많은 게 뭔데? 초록색이야. 이게 아직 초록색이라고 말 못해요. 그것도 굉장히 이런 사회적인 용어라서. 그러면 자, 이런 것처럼 애들은 이 눈에 딱 보여지는 대로 판단, 사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돼요. 이거는 이기주의랑은 틀린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건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가 한 건데 자, 아이한테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있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그 옆에 토끼 인형 하나를 앉혀놓은 거예요. 자, 토끼는 지금 토끼가 어떤 걸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 누구 얘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얘기해요. 토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 못해요. 자,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되게 강할 때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서 네가 누구의 마음을 생각해봐. 생각 못해요. 생각 못해. 특히 어린 애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 아니 왜 쟤는 왜 매번 그러는 거야. 매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가 사고가 걔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한계. 근데 선생님들이 막 걔한테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렇다고 물론 이제 가르치지 그러니까 쟤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르치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고요. 왜냐면 그건 또 사회성 발달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인지 발달에 또 무랄론적인 사고.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꽃이 나한테 인사했어. 나비가 나보고 안녕이래. 왜 얘기해요? 무랄론적인 사고예요. 사물이 다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화 영화에 벽장이 막 움직이면서 거기 막 이렇게 괴물이 나오고 왜 나와요? 무랄론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몽땅 다 움직이는 모든 건 다 살아있다 생각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첫 번째는 몽땅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걔도 살아있는 거예요. 청소기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걔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거. 근데 나중에는 세 번째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 해, 달 이런 건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걔만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얘가 살아있어, 생물이야 라고 하는 동식물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그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지발달의 특성이 뭐냐면 비가역성. 이 비가역성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걸 해서 거기 운전면허관에 갔더니 아니 그러니까 차를 뺄 때를 생각하셔서 다시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저기다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힘든데 이게 비가요. 가역이 안 되는 거. 가역은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 그럼 그걸 다시 이렇게 돌려. 그게 가역이에요. 근데 비가역성은 왜 애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걔가 화장실에 맨날 갇힌다. 왜 갇혀요? 문을 잠궜잖아요. 그럼 문을 다시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역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얘가 닫았어요. 근데 애가 계속 오른쪽으로 문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문이 잠겼어요. 문이 안 열려요. 너 문은 이렇게 여는 거야. 말해줘도 애는 왜 울까요? 걔는 비가역성, 가역성이 없어. 지금 이런 시기에 사고의 인지적인 그런 사고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인지발달을 도대체 우리한테 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구성하실 때 영유아에게 걔의 지금의 사고력을 생각하셔서 성경을 설명하시거나 할 때 15분 이상을 넘기시면 얘네는 큰일 나요. 5살, 6살, 7살조차도 가능하면 되게 슬림하게. 자, 그리고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 최대한 사용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의 핵심 포인트,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많이 반복해 주시는 게 얘네한테는 최고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유아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정서라고 하는 거, 사회성 발달,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유아교육 배울 때는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 건 안 배웠어요.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배웠죠. 정서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확 대두된 게 언제냐면요. 1990년도에 하버드에서 마음연구소, 정서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연구가 시작돼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정서라고 하는 게 확 떴어요. 그전에는 사회성 발달만 있었어요. 근데 정서는 뭐냐면 그냥 감정인 거예요. 감정. 자, 그런데 정서 발달 이제 넘겨서 보시면 거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영아의 감정 분화 과정.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그 불쾌한 거 있죠. 불쾌한 거랑 즐거운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감정이. 왜요? 너무 많으면 얘가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들이 좋으면 조금 웃는다? 제가 웃나? 거의 안 웃죠. 근데 뭐 할 때만 울어요? 자기 뭔가 불편할 때, 나 불편하거든? 나 빨리 와서 이거 해결해줘 라고 할 때만 울잖아요. 그 두 개예요. 불쾌와 쾌 두 개만 있다가 그게 점차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24개월 되기 전까지 이러한 성인과 비슷한 감정으로 후천적으로 분화돼요. 후천적으로. 자, 그래서 만 2세 한국 나이로 4살경이 되면 분노의 감정이 최고조로 달해서 4살 애들이 짜증이 엄청 많죠. 쟤 왜 저러니? 아니,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제가 늘 부모님들한테 말해요. 저희 애가요, 땡깡이 들고.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다만 왜요? 얘는 이제 나한테 이런 감정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분노, 막 이렇게 좋아해요. 그럼 기분이 좋구나, 끝. 근데 뭐예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 왜 저래? 가서 좀 알아봐. 왜? 관심 더 가져주잖아요. 관심 더 갖는 순간 얘는 딱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나한테 온갖 집중, 관심이 집중돼. 성공한 거예요. 어찌됐건 걔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분노만 나타나면 되는데 그 분노가 극에 달하면 뭐가 나타나죠? 공격성이 나타나요. 공격성. 근데 공격성은 빨리 개입하셔야 돼요. 빨리 개입하셔서 일단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공격성을 수반하는 이런 자기 감정 표현은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모든 애들이 괴롭히해요. 쟤는 아니야. 교학교 선생님이고 뭐예요. 쟤는 좀 안 오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걔 하나로 인해서 모든 애들이 걔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쟤만 어떻게 안 나오게 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애가 쟤 때문에 불편해서 부모님들이 쭈쭈쭈쭈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공격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격성을 수반하는 아이들은 잘 보셔야 돼요. 애가 성격이 급하거나 말이 느려서 표현할 게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획득해야 되는, 즉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얌전한 애들이 있어요. 얌전한 애들은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미묘하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민감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아니면 재미없어, 안 갈래. 이런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엄마한테 난 안 간다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되게,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어떻게 가르치시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발달 특성 플러스 그 개개인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랑 성향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잘 파악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선생님이 찰떡같이 내 말을 알아듣고 내 사인을 알아듣고 날 위해 주더라고. 참 좋은 사람이야. 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0세는 3명이에요. 만 1세는 5명이에요. 만 2세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살은 7명을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찰떡같이 할까요? 이런 발달에 대해서 애들을 민감하게 계속 관찰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성향의 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는 거죠. 자, 유아의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격 형성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맨날 설명하는 게 있는데, 자, 너가 편하게 나랑 앉아 있는 거랑 이거 시험이야 라고 하는 거랑 너의 정서 상태는 어떠니? 물어보면 시험 보면 되게 불안하고 힘들어요. 정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해요. 정서가 불안하면 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유학의 상징적인 표상 능력과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줘요. 언어로 표현해주는 애는 진짜 예쁜 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데리고 있잖아요. 걔네들의 정서 상태도 잘 읽어주죠. 자, 정서 발달에 있어서 만 3세, 한국 나이로 5살은 주변 사람의 지시나 반응, 모델링을 통해서 자의식적인 정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 3세부터는 누가 중요해요? 선생님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면서 자기 인생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만 4세, 즉 한국 나이로 6살, 7살 애들은 친구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는 온대? 그럼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건 한국 나이로 6살, 7살 애들. 그리고 만 3세, 한국 나이로 5살인 애들은 누가?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좋으면 나는 힘들어도 가. 왜냐? 내가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있어. 그럼 난 가야지. 이런. 그래서 되게 선생님의 존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6살, 7살 때는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원인, 결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사회성 발달은 만 2세 영아는 오히려 또래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맨 처음에 놀이는 단독 놀이에요. 혼자 놀아요. 놀이 발달 단계상.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같이는 있어요. 공간만 같이 있는 거야. 놀이는 따로 놀아요. 그냥 병행놀이라고 그래요. 같이 있긴 한데 야, 나는 내 놀이 하는 거야. 너는 네 놀이해. 서로 보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만 2세예요. 한국 나이로 4살인 애들은 공간에는 같이 있는데 제각각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친구랑 저거랑 같이 가지고 노는 거야 안 통해요. 그래서 똑같은 놀잇감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갔는데 똑같은 놀잇감이 되게 많아요. 이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정성이 없어. 무슨 놀잇감 같은 걸 왜 이렇게 여러 개 놔뒀어. 그게 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애 특성상 그 놀잇감 하나에 다 같이 놀고 싶어 해요. 그러니 같이 공유하는 게 안 되니 여러 개 놓고 각자 노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성 발달 만 3세 이후에 사회성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또래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함께 노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애가 있어요. 같이 노는 건 좋아. 처음에는 자기네 좋다고 같이 놀았어. 근데 조금 있으면 싸워. 그래가지고 쟤는 울고 있고 쟤도 저희 가서 삐지고 있어. 마음으로 그러시죠. 같이 놀지 말라고. 왜 같이 노냐고. 내가 같이 놀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니?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 왜 같이 놀까요? 사회성 발달이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좋은 건 알아. 친구가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원하는 걸 쟤한테 말하거나 협상하는 기술은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뭘 해줄 때 너는 나한테 뭘 할래? 아니면 뭐 이렇게 할래? 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이 없어. 사회성 발달은 철저하게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요. 절 닮아서 친구를 못 사.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모님이 그러한 사회성 기술을 그 시기에 잘 못 배우셨다라고 좀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사회성 발달은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성 발달은 사회성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스킬, 배워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들을 익숙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좋아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 너는 뭘 원하는데 그래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협상하는 능력, 그게 사회성 기술인 사회성 발달인데 사회성 발달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걔랑 어떻게 지내야지 잘 지내는지에 대한 기술이 아직 없는 거. 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또 도덕성이 발달하면서 규칙이랑 질서.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 뛰지 말라 그랬지. 자, 뛰지 말라고 그런 건 아는데 그게 여기에서 있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 규칙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규칙은 원래 합의에 의해서 그 사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의견에 그래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그걸 규칙을 만들자고. 알았어. 나도 이제 잘 지킬게. 이게 약속인 거잖아. 근데 얘네는 그러한 약속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전달받았을 뿐. 그러니 얘네 입장에서는 그게 이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러면은 왜 이 시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육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 가르쳐야 하는 거에는 적기성이 있어요. 딱 그때 잘 가르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적기성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10장에 15절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요게 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거를 번역하는 걸 요번에 제가 찾아봤어요. 받들어야에 해당하는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이고요. 받아들인다, 즉 수용한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아직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하는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같이 받들지라고 하는 그 뜻에 해당한다라고. 그러니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육 방법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시청각 자료 많이 활용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기는 감각적으로 사물을 탐색하고 그리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가능한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적인 요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뭐 딱히 그런 거 아니시면 뭐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손가락 인형이나 퍼펫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그냥 사다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진짜 급하시면 손가락 있죠. 여기다가 저도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되게 많이 썼는데 여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그냥 매직 같은 거, 여기 네임펜 있잖아요. 요런 걸로 이렇게 눈 그리시고 이렇게 입 그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움직이셔도 돼요. 요 중간 손가락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만 하셔도 애들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애들 자체가 되게 그 주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뭔가 나왔다 들어갔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깍꿍놀이 되게 애들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인지 발달상의 한계 때문에 깍꿍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연령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미 습득되어져서 선생님들한테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달은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야기적인 요소, 되게 어려운 부분 외에는 조금 더 쉬운 이야기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 저는 동화 구연 이런 거 잘 못한다면, 아니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재미나게, 그리고 아이들의 가능하면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면서 좀 집중 잘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선생님 옆에 앉히세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러면서, 요즘에는 사실은 마스크도 다 하고 있긴 하니까 만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깨나 이런 부분은 손 만지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러면 얘는 나보고 집중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런 건 애들이 알아요. 눈치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시범과 모델링을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게요.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드신 게 뭐냐면요. 내가 모델링을 보여줘야 돼. 시범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유초등부 할 때 애들이 눈을 되게 많이 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장로님인가가 아이들한테, 왜 너네는 이렇게 눈을 안 감니? 기도할 때. 이랬더니 애들이, 그럼 저희가 눈 안 감은 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들은 감히 저분 장로님? 저분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내가 눈 뜬 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눈 떴으니까 다 봤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되게 몸으로 보여. 시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에서 그때 뭐 한다고 신발을 딱 한 번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신발장에서 꺼내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은 뭐 때문에 제가 한 번 이렇게 딱 했더니 애들이 제 뒤에서 아싸 한 거죠. 다 던져. 이게 되게 무서워. 자, 그래서 시범과 모델링,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걸어다니는 진짜 모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교육활동을 조직하실 때 목표, 오늘 내가 이 공과를 통해서 가르쳐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진짜 핵심 내용은 뭐지? 핵심 단어 하나만, 만약에 우린 너무 어리니까 핵심 단어 하나만 기억하게 하자 라고 하면 그 하나를 기억하게 하는 걸 활동 목표로 하시고, 맨 처음에 도입할 때도 그 단어와 비슷한 거, 그리고 그 내용을 풀어갈 때도 어떤 방법으로 인형을 써서, 아니면은 또 다른 거, 뭐 노래를 내가 대충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만드는 손재주는 없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같이 애들이랑 뭐 이렇게 노래처럼 이렇게 하는 거 나 괜찮아. 그러면 개사하세요. 짧게 개사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시고, 그걸 대신에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반복해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한 가장 큰 밑에 이유는 보시면, 우리가 뇌에 기억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감각, 이렇게 감각적으로 얘가 만져서 뭔가의 그 경험치가 여기에 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뇌에서 단기 기억으로 갔다가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반복하는 거. 반복이 제일 좋은데 힘든 건 뭘까요? 얘네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운동선수 왜 맨날 운동해요? 왜 발레리나들은 왜 맨날 연습해요? 몸이 기억하고, 이 몸이 기억한다는 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이 뇌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거야. 나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나게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해서 얘네가 머리 안에 뭐 하면 그거? 라고 생각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되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자연스럽게 반복시켜주는. 그럼 애들이 이건 다른 건가 봐 라고 하면서 집중해. 자, 그리고 이제 데일의 경험의 원추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면 행동적인 경험, 즉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배우는 경험이 제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시청각적인 자료, 그리고 난 다음에 상징적인 경험. 상징적인 경험은 뭐냐면요, 책을로 읽는 거, 글로 되어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책을 몇 페이지만 안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졸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자, 눈으로 읽었는데 눈으로 읽은 게 읽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일을 한 거예요? 눈은 그냥 얘를 읽어줬을 뿐 뇌가 일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경험은 굉장히 더 많이 이런 뇌적인 활동을 원해요. 그런데 행동적인 건 애들이 행동하면서 같이 뭐예요? 이 뇌에 있는 활동이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기억하는 걸 쉽게 도와주는 거죠. 행동이나 시청각적인 자료들이. 자, 그리고 또 5번째로는 어릴수록 개별적으로 접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의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시고 집중력이 짧음으로 흥미를 끌만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머니 안에 뭐 이렇게 약간 삑삑이 같은 거, 그런 거 넣어 주셔서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뭐 이제 이러시면 애들이 그러면 이제 안 나나 봐 이러면서 이제 또 하면 애들이 일단 집중했잖아요. 그럼 또 빨리 하시고. 자, 그리고 7번째로 부모님이랑 협력하셔야 돼요. 부모님이랑 왜요?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자, 영유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쟤랑 친해지는 게 최고인데, 얘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잘해줘야 될까요? 부모님이 내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제일 큰 게 뭐냐면, 아까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드신 이유 말씀드렸죠. 6일은 걔를 못 봐. 내가 보고 싶어도 걔를 못 봐. 근데 오늘은 와. 근데 오늘은 오는데 얘가 의지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데리고 와야 되죠? 엄마 아빠가 얘를 데리고 와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이래도 엄마 아빠가 안 데려다 주면 못 오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약간 친밀감을 유지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나의 되게 좋은 파트너다라고 그냥 약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하세요.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되게 속상하신 일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해하는데 이 아이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그래, 같이 파트너로 이 아이를 같이 내가 키워보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는 선생님, 영화는 가르쳐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직적인 관계가 딱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난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잘 가르쳐야 해 라는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근데 나는 너랑 친구할게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래, 올 1년 동안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우리 둘이 같이 이 교실 안에서 잘 성장해 보자꾸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 아이랑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문장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제가 맨 처음에 교사를 했을 때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목표, 활동, 도입, 전개, 마무리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쓰고 맨날 들어가요. 얘는 왜 안 따라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잠을 못 자고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그렇게 애들한테 강조하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죠. 내 식으로 끌고 오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 애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기 얘기를 더 많이 들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되게 묘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왜 감각적으로 내가 예쁨을 받고 있다,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세포가 분화되어져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뇌세포랑 이 피부에 있는 세포가 같은 그 세포에서 분화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애들이 찰떡
똑같이 저 사람이 날 예뻐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쟤와 내가 약간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아까도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뭐 이런 표현에 의거하면 걔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다만 내가 뭐요? 걔는 지금 내 애, 나는 여기서 이걸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갖되 기본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더 그렇게 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나갈게요. 우리는 처음부터 선생님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유능한 선생님에게도 그 처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냥 씨를 뿌리라고 하시니 씨를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거두실 거예요. 사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 개개인에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 누구도 이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러한 수고로움을 주님이 충분히 아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아마 계속 가르치는 걸 할 거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제가 응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선생님들이 난 이런 거 궁금하더라.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왜 그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 나는 이런 학부모는 진짜 좀 힘들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반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여기 권사님께서 이제 부모님이 같이 들어오시고 막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영화반 할 때, 영세반 할 때 모든 분이 다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은 영화반 저희 반에는 7개월짜리 애부터 있었어요. 엄마는 7개월짜리 애를 나한테 맡기고 가면서 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찾으러 오면서도 또 울면서 애를 데리고 가요. 이제 그 엄마는 그러면 왜 그 아이를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맡기냐. 그렇게 베이비시터가 3번이 바뀌었어요. 베이비시터가 3번이 바뀌었어요. 7개월 된 애가 베이비시터가 3번이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친정엄마 당연히 못 봐준대요. 친정엄마는 지방에 계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어머니 말에 건강하신데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며 내가 아무리 얘가 예쁘도 나는 봐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울면서 맡기셨어요. 근데 저는 그 할머니나 그 엄마나 그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러하신 그런 불안함이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들어오시라 그래요. 교실에 그냥 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막 이래요. 원장님 옆에서 째려봐요. 황 선생 막 이러면서 막 째려봐요. 아니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맨 처음에 좀 신경 쓰여.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신경 쓰이는데 그냥 같이 지내면서 그냥 이제 물어봐요. 앉아가지고 걔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활동하면서도 뭘 하고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영세반은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이 다 개별적으로 3인 3색으로 놀지 1인 이렇게 1인 3색 이렇게 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막 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걔 속성도 알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늘 이런 거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막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울고 막 이러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조금씩 이렇게 막 더 해달라고 막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되게 못할 일이신 거예요. 왜냐면 되게 할 일 없는데 여기 얘가 안 떨어지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저기 가서 이렇게 편히 있고 싶은데 막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아마 부모님들도 편히 가서 예배 보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조금 더 있긴 할 건데, 얘가 안 떨어지고 얘가 컨디션이 이러고 이래서도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있지 않으실까. 제가 그 부분을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되게 저는 지금도 너무 솔직해서 약간 사람들이 너는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그냥 전 솔직하게 말해요. 오늘 전 이런 거 할 거고요. 그냥 계셔도 괜찮은데 저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하시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어르신이고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할 때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지냈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한 그런 마음은 당연히 저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알아서 이게 스스스스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오히려 더 편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순간이 되니까 얘도 여기가 너무 편해지니까 그냥 그분 나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아이마다 그 꽃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얘가 됐으니까 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꽃피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 꽃피는 시기까지는 그냥 저희가 기다려주는 게 그게 제일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은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진짜 되게 필요한.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 선생님 할 때는 성격도 약간 좀 제가 원래 기질상 되게 괄괄하고 약간 좀 되게 막 빠른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영세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인생에 또 다른 포인트를 하나 만난 거죠. 기다려야 하는 그 미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래요. 가르치면서 결국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돌을 닦았구나. 내가 쟤네한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뭘 더 받은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기도 했어요. 또 뭐,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되게 제가 여기서 문장에서도 썼잖아요. 가르치는 거요. 이게 되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계속 퍼내는 일이에요. 퍼내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거 같이 얘기하시면서 막 푸시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해요. 이런 거 되게 힘들죠. 사실 딴 데 가서 다른 거 봉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 힘든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왜냐면 그분들의 경험치랑 그분들의 경험치는 다른 경험치인데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가르치시는 분들끼리 제일 아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누군가가 너는 그럼 왜 이렇게 그 힘든 거를 계속했니? 얘가 주는 또 그 맛이 있어요. 기쁨의 맛이. 저도 막 이렇게 강의 막 하고 어떨 때 막 되게 막 대학생 가르치면서도 저도 막 하루에도 어떨 때는 막 목 잡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복도에서 만나는 알지도 못하는 애가 교수님 지난 학기에 그 교양 되게 좋았어요. 교양 내가 뭘 했지? 아니,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쟤는 막 좋았다고 막 해주고. 그래, 쟤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막 있어요. 다들 질문 없으신 거예요?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유, 제가 눈치가 없었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